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좀 넘어가서 이번엔 해외 언론인들께 좀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남성분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은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혹시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진하실 건지 대통령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그래요. 맞나 모르겠네. 뭐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래저래 뭐 만난 게. 그 중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길게 긴 시간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긴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죠.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경제 협력도 있겠고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뭐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협의 중인 우리 황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 훈련 뭐 이런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 교류나 또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에피소드가 뭐 특별히 있을까?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어서 물론 뭐 비공개된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시진핑 주석께서 그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언론인 한 분만 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여성분,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어떤 변화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저 북한이라고 하면 참 싫어하더군요. 북측에서는 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는 뭐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이제는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뭐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막 거기에 따라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역지사지하는 게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이 돼봐야 대화도 되고 뭐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어요. 이 북측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그 군사 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예요. 철책을 3중 철책을 설치해요.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뭐 도로 다 끊고 거기다 둔덕을 쌓아요. 왜 그럴까?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야.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에요.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뭐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게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죠. 그만큼 한 남북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이런 얘기도 우리 남북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뭐 확실하죠.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통일은 지금 뭐 통일은커녕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좀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뭐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데 뭐 그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이 사진 본질에 관한 거죠. 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존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 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거죠.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그럼 이 상태로 보면 계속 갈 거냐?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죠.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이제 넘치겠죠. 넘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해외로 나가겠죠.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하겠죠.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도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 그럼 현실은 뭐냐? 계속 늘어간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다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도 똑같죠.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건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고.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 중기, 장기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또 뭐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뭐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왜 말이 다르냐, 뭐 온갖 얘기들이 있죠.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에게도 북측에게도 도움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 문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좀 정략적 접근을 좀 자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힘을 좀 모아가자 이 말씀을 좀 부탁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네, 다시 국내 언론 한 분 질문 요청드리겠습니다. MBC 김재경 기자님. 예,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 질문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저희가 지난 4년간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통령 뭐 민간인 전용 탑승기 보도도 있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MBC 네. 구성원들이 했었는데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이 이제 너만큼은 반드시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하신 것까지 다 하게. 그래도 뭐 다들 공정하게 네. 질문 기회를 받는 것 같아서 네. 느낌이 새롭고요. 그 질문 드리자면 저는 그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 네. 뭐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 좀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엔 통일교만 했다가 또 이제 신천지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또 따로따로 각각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게 혹시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네.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연장선상에서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뭐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장동 특검 그때 제가 야당일 때도 하자고 좀. 근데 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뭐 언론의 역할도 꽤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 말 그게 이제 같이 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제가 밤샐 겁니다. 그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일방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것도 뭐 검찰, 경찰이 같이 하면 제일 낫겠다. 왜냐면 뭐 수사권이 어쩌고 뭐 불신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뭐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저는 뭐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보도 얘기가 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교 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뭐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뭐 아니까 아예 뭐 땡땡 의원 찍어주면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뭐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안에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거,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치
저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거와 똑같죠.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님.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입니다.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발되고 오늘 마침 송부 기한인데요. 그 재송부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만약에 열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 여론이 계속 많아지면 좀 지명철에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뭐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얘기를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잖아요. 직업으로. 이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요, 100%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100%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좀 서요. 양쌍방의 얘기를. 그래서 재판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잘 안 믿어요. 근거가 뭔데? 이쪽 입장은 뭔데? 제가 꼭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해요. 반대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쪽 얘기들은 위험하거든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아쉽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능하단 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처리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럼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참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이게 저희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칼 쓰는 민족 그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뭐 강요 임명이나 뭐 우리 청와대 참모들을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도 좀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또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제 물론 뭐 소수가 있죠. 뭐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뭐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뭐 필요한 만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을 나름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네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많이 문제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